안녕하십니까. ES 유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후계농 선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저는 정부에서 이런 취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농촌들이 대부분 고령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농업 현장에 투입이 돼서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이제 육성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들로 많이 이제 농업 분야가 많이 육성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굉장히 뭐가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잘 작성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주로 이야기할 부분은 농업 분야에서 성공하려면은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 공고나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 텐데,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해야 돼, 앞으로. 이쪽에 자금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귀농도 하고 정착도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창업 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기술 경영, 교육 컨설팅, 매입 관련된 그런 비용들, 그리고 최장 3년간 월 100만 원까지도 정착지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를 통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촉진 사업을 하겠다. 여기도 보시면은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목적이. 저는 이제 이런 사업 목적이 있으면은 정말 이제 이런 목적에 맞게끔 예산도 집행되고, 젊은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창업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기반도 마련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가 돼가지고 이런 예산이 잘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노리고 편법적으로 이제 자금만 이제 조달을 받아서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데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어떤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그분들이 진짜로 잘해서 이 농업 분야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떤 모니터링이나 관리 체계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지원받는 분들도 그런 어떤 목표 의식과, 세금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꽁돈으로 받아서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써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들도 일단은 경제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농민들은 실제 코로나 발생해서 경제 위기 이런 거 실제 못 느끼거든요. 실제 이제 농산물의 판매량은 저기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어. 왜?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자재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농사를 져서 자급자족 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지속화돼서 예를 들어 지금 1년만 해도 지금 난리인데 5년 이렇게 길게 장기화 된다고 하면은 이 먹는 거, 요런 분야가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안 먹고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런 걸로 치자면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이런 코로나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농업 분야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앞으로의 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코로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사재기면 사재기. 처음에는 이제 화장지를 사재기를 했잖아요. 화장지의 어떤 잘못된 유언비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장지를 사재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식자재, 마트를 다 털잖아. 그게 뭐겠어? 이 장기화가 되면은 먹고 사는 거에 가장 이제 위협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쟁여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사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했던 걸 제가 듣고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냉동과 냉장이 가능한 이 저장 창고, 물류, 식자재 물류 저장 창고가 굉장히 많대요. 어디가 많아? 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많다는 걸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형 마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에 막 이렇게 빼곡하게 많이 박혀 있지가 않고,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 또 멀리다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이잖아, 외국은. 근데 우리는 조금만 가도 편의점이 수십 개가 있잖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마트도 수십 개가 있고, 저희 집 앞에만 가도 편의점이 몇 개가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거기 편의점에 보면은 다 냉동과 냉장 창고가 있고, 거기에 다 식자재나 그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류의 어떤 그런 물품들이 다 저장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아. 이거를 우리가 사재기를 해서 다 털어올 수 있다? 그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재기에 따른 어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전문가가.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거든요. 아, 우리는 미국과 다르게 인근에 이런 마트나 편의점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저장 창고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재기를 굳이 마트 가가지고 막 사재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오면 되겠구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앞으로 농업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이런 재난과 어떤 문제점들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청년들이 그만큼 희망을 갖고 농업에 과감하게 진출을 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양식 자체가 뭐 그렇게 쓰기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진짜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어렵죠. 왜냐면은 이쪽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대부분 써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자기들 트레이닝 받아가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 쓰려면 굉장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영농 유형, 뭐 할 거냐,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뭔 사업을 해서 어떤 농사를 지을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 농업 경영 구성인. 자, 이제는 농업도 옛날처럼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 비즈니스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체를 만들어서 진짜 하나의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농업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됐고,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농업 분야에서 큰 사업을 해서 실제 뭐 돈도 많이 벌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뭐 그쪽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뭐 풀무원이나 이런 사업들, 이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들로 이제 성장이 돼가지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개념에서 농업 경영, 뭐 구성원, 뭐 이런 차원의 얘기인데, 뭐 초창기 뭐 후계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약간 좀 쉽진 않죠. 이런 어떤 조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는. 농지 규모는 어떻게 해서 무슨 농사를 질 거고,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5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짜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차 어떻게 뭐 늘려 나갈 거냐, 또는 뭐 생산량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는 이제 규모, 어떻게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계획을 짜서 플랜을 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거 한번 고심해서 이왕 짜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이제 뭐 가축 사육 규모인데, 뭐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 소재지, 뭐 임차냐, 아니면 소유권이 소유를 해서 하느냐, 뭐 그런 내용들. 근데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농기재, 뭐 자재 보유, 농기자재 뭐 이런 내용들. 여기 뭐 어떤 부분이 있죠. 자금 조달. 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큼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만들 거냐. 뭐 정책 자금으로 얼마 융자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계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뭐 학교는 어디 나가냐 뭐 이런 거예요. 농업인에 대한 이제 역량, 전문성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이거에 관련된 뭐 또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았냐 뭐 이런 거고 경영 관리 현황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무슨 작물을 재배할 거냐 아이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후에 정리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이제 농업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농업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나 또는 이제 온라인 SNS나 유튜브 또는 이제 뭐 오픈마켓 플랫폼 기업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 판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이 마케팅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이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까는 실제 농업을 짓고도 소득을 농민들보다는 판매나 유통 상인들이 훨씬 더 소득을 많이 챙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거기서 발생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 향상 뭐 이런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테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홍보 계획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교육 훈련 농촌 관련해서 무슨 교육을 받았냐 그래서 어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었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뭐 경영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뭐 사업 시너지 효과나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한 어떤 데이터 정확하게 어떤 타겟을 분석하고 맞춤형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뭐 이것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뭐 이런 양식에 맞춰서 뭔가 내용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도 보면은 양식 해가지고 다 무슨 양식을 짜갖고 맞춰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사람이 내가 진짜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넣기보다는 저 양식에 있는 내용에 내용 채우기에 바빠.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뭔 사업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저기 양식에 내용 채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라는 것 자체를 저런 양식을 주고 양식에 맞게끔 내용을 쓰라고 하니까 이제 양식 채우기에 급급한 거죠. 이제 물론 저런 양식이나 포맷이 없으면은 사업계획서를 맨땅에 헤딩하듯이 쓰려면 힘들지. 그래서 저런 양식을 제공을 해서 이걸 참고해서 써라 뭐 이런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저 양식을 갖고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저 양식에 있는 내용을 채웠냐 안 채웠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보면은 내 사업하고 맞지 않는 사업도 있어. 나는 작물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아까 축산업하고 맞지 않거든요. 근데 축산업 내용이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되잖아. 그럼 그거 다 날려야 되거든.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어떤 사업계획서 보면은 양식을 삭제하지 말고 양식에 맞춰서 쓰래 무조건. 근데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 평가라는 게 이 창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마인드가 얼마나 갖춰져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받았는지 뭐 이런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양식의 내용을 썼냐 안 썼냐를 평가하는 거 있는 거라니까요. 실제 그래요. 저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되고 양식은 어디까지나 그냥 참조, 샘플용 요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양식이 마치 이게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평가 답안.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농업도 사업이고 농업에도 경영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서 막상 농업을 짓고 그렇게 하면은 뭐 돈 생기고 뭐 하겠지. 농업은 비전이 없어. 그냥 막상 이제 아무 데이터도 없이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인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농업도 굉장히 전문가 영역입니다. 농업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과 농사만 짓더라도 사과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방법이나 농사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사과를 수확하고 사업에 농약을 뿌리고 사업에 뭘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나 농약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뭐 농기계 자재비가 많이 들어. 그런데 사과에도 뭐 품종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사과를 우리나라만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외국도 있으니까 외국은 어떻게 짓는지, 외국 사람들은 사과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선진 농업 기술들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토양에는 이 품종이 맞는데 이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지면 병충해가 많이 생긴다. 근데 그 병충해가 뭐냐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병충해야. 그럼 그 병충해가 왜 발생되고 이 병충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병충해는 온도가 높은 데서는 못 산다. 그러면 사과 농사를 비닐하우스에다가 해서 만약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에다 치면은 비닐하우스가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병충해들은 다 죽어. 근데 사과나무가 과연 그 온도 비닐하우스에서 과연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럼 그것도 알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봤더니 사과나무가 비닐하우스에서 충분히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에 강해. 그리고 그 온습도는 예를 들어서 온습도 있죠. 온습도는 그 뭐 스마트팜 같은 기계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 어느 정도 병충해가 끌려고 할 때는 뭐 이거 하고, 그리고 그 온도를 조절을 해서 사과나무가 살 수 있는 적정 온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만약 예를 들어 기술력으로. 근데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어떤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칠까? 근데 이런 걸 막 고민하게 되는 게 농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나라는 농업 자체를 굉장히 뭐 하대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저는 앞으로 농업을 하는 농민이 될 겁니다 하면 난리 나죠, 집에서. 너 엄마가 쇠가 빠지게 공부시켜서 지금 너 하는데 무슨 농업이냐. 막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잖아. 문화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농업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을 지려면은 농법을 알아야 돼요.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질 것 같으면 농기계도 잘 다뤄야 돼. 그 농기계도 대부분 농촌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자가수리야. 자가수리를 할 줄 알아요, 대부분. 저도 이제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뭐 경운기라든지 뭐 이런 거 웬만한 거 부품이나 이런 거 엔진 오일 같은 거는 저희가 직접 갈았어요. 시골에 살 때. 타이어 같은 것도 그냥 사와서 저희가 갈고, 어느 정도 이제 자가 정비 체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판매하려면은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시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면서 교육도 듣고, 뭐 지원 사업이 있는지, 요즘 뭐 뜨고 있는 농업 분야가 뭔지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어떤 기관들과 대외 협력, 크게 말하면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대외 협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농업이 그냥 어떤 개인 혼자 하는 어떤 노동 인력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고 이게 경영이야.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나라는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4차, 5차 뭐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1차 산업이 있는 이런 농업 분야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농경사회 자체를 옛날에 이제 많은 분들이 농경사회만 80% 90% 이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엄청 힘들게 농사를 쳤지. 그때 다 뭐 수공업으로 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힘들고 고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그런 문화가 잘못 정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을 좀 이제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좀 하대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저는. 농업 추진 프로세스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 작물, 뭘 농사 질 거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농사를 져서 생산을 하죠. 농작물을. 그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한가위 뭐 이런 게 있었고, 옛날 시골 학교는 농사철에 농번기라는 게 있어요. 농번기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 이제 수확하기 전에 이제 수확이 아니라 농업을 막 시작할 때 이제 뭐 모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기 있죠. 항상 바쁜 시기.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방학을 줘. 그래서 부모님 일손 도와주라고.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을 해서 프로세스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업자한테 넘기죠. 근데 시골에 가면은 그 농산물을 매입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넘기지. 밭대기로 넘기거나 이제 수확을 해서 그 상품만 넘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옛날 방식이고 이제 요런 옛날 방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개선을 하냐? 앞서 말씀드린 그 시장을 하나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작물을 선택해서 농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과 농사를 하더라도 사과 품종이 뭐가 있고 어떤 품종이 가장 좋고 병충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작업 분야가 얼마큼 더 될 건가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서 농산물을 지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걸 셋업을 잘못하면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중간에 그걸 바꿀 수가 없어. 사과나무 심어놓은 걸 뽑아가지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하우스 농법을 만약에 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막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이걸 내가 5년 동안 농사를 졌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점차 인건비라든지 농약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향후 이제 5년 차로 딱 봤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높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시장 현황 분석이라든지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이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셋업을 하는 게 그냥 중요하죠. 이런 전략을 짜는 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농업. 지금 농촌에 가면은 일손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촌에 일손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농촌에 가면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진짜 저도 깜짝 놀라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아시아권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실제 농업을 많이 하세요. 뭐 어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하고 뭐 농촌에도 가면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야. 그만큼 이제 한국인들이 농업을 많이 깊이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업이 힘들 정도로 많이 와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입국 금지가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인력이 없다, 일할 손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농업 기계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한 명이 엄청난 땅을 막 농업을 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쌀농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한 90% 이상이 농업 기계화가 됐고, 근데 그 외적인 작물들이 이제 농업 기계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과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심고 유지보수를 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농업 기계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 분야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라고. 이런 거 연구하려면은 그 연구원 수준으로 자료도 찾고 분석하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 미국 같은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뭐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과 농사에 있어서 선진 기술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농촌 뭐 진흥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듣고 정보도 수집하고 자료도 분석하고 대외 협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거를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수확. 우리는 대부분 이제 농촌에서는 대부분 그걸 수확을 해서 바로 그냥 다 팔아버립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고 기간이 한 달이라면 한 달 동안 저온 창고나 이런 데 보관했다가 다 팔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1차 가공을 한번 해서 예를 들면 커팅만 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뭐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커팅만 해서 사과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말려본다라든지 또는 이걸 잼을 만든다든지 또는 사과를 가지고 무슨 다른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더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더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이 아이템이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이 되는지 두 달이 되는지 그러면은 2달 정도 유통기간이 되면은 이거는 좀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폐기량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확을 하고 나서 유통기간이 3일밖에 안 돼.
그럼 3일 안에 이걸 다 소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결국엔 납품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유통기간이 잡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형 마트나 판매업자들하고 내가 협상을 할 때, 가격 가지고 협상을 할 때 협상 자체가 안 되지. 빨리 넘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장문들은. 근데 유통기한이 한 달, 두 달이야. 그러면은 그쪽에서 가격 저기 하면 됐어. 우리 저 혼자만 보관했다. 우리는 가격 맞는 데다 팔게. 물량 그냥 축적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수확이나 재고 관리, 뭐 저장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일밖에 안 돼. 그렇다고 이 농산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3일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뭐 최대 15일까지도 더 보관이 가능하다. 뭐 이런 방법이나 전략들을 사전에 수립을 하고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농업을 해야지 나중에 수확을 하더라도 이거를 폐기량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다는, 폐기라는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버리는 거. 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아까 사업계획서에는 뭐 이런 내용 전혀 없죠. 이런 내용들 쓸 수 있는 내용도 없고 칸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식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교육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돼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더 농업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업자에다 넘기잖아, 우리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이제 분들이 이런 온라인 시장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뭐 스토어팜이나 뭐 옥션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서 자기 물품들을 팝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문제도 또 굉장히 심각해요. 이쪽 분야도 지금 그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해졌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자기가 스스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농업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거를 학교나 이런 급식시설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어떤 홍보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할 수 없는지.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하시면은 충분히 농촌에서 다 마케팅해서 팔 수 있습니다. 많은 생산량도. 그리고 이제 어떤 택배 시스템, 대한민국 택배 시스템 최고 잘 돼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어디든, 전국 어디든 1박 2일 안에 다 농산물을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구석진 시골에서도 농업을 해서 제품을 서울에나 이런 데 어디든, 전국 방방 어디든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략을 좀 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류입니다. 물류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직접 마케팅을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망과 판매 시스템, 판로가 있으면은 물류는 택배 시스템을 이용해서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류는 업자한테 넘기고 업자가 또 판매 상인에게 넘기고 판매 상인이 이제 마트나 이런 데나 어떤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납품하는 그 과정에서 유통이나 거기 안에서 발생되는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가가 올라가죠. 개인들이 SNS나 뭐 스토어팜, 뭐 블로그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고, 이 물류라는 거는 이제 내가 바로 팔아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이걸 사가는 사람이 있고, 사가는 사람이 또 업자에 넘기고, 이 업자가 이제 온라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고 나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잖아요. 여기만 가져가도 세 단계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바보냐고. 이 사람들이 또 수익을 내려면 거기서 이제 더 비싼 가격에 넘기고 하다 보면은 제품값이 실제 소비자에게 올라갈 때 내가 여기서 100원에 팔았는데 여기는 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500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실제. 그럼 가격이 뭐 적게는 5배, 10배, 15배가 뜰 수 있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럼 여기서도 수익이 발생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면은 소비 촉진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농산물 이제 비싸서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농산물 너무 비싸. 그 야채 같은 거 너무 비싸니까 야채 최소화시키자.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야채나 이런 것들을 안 사 먹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판매량이 급격히 줄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생산한 물량을 우리는 싸게 파는데 소비자 가격이 높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거에 대한 소비 촉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격 경쟁 가지고 막 하잖아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격이 훨씬 싸.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100원에 납품해서 봤더니 이게 1000원에 팔리는 거야. 근데 중국에서 갖고 온 거는 500원에 팔려요. 아니, 우리가 파는 건 이 100원에 팔리는데 이건 500원에 가면 중국에서 이 500원 가져오는 얼마나 가져오겠어? 5배만 해갖고 이제 가격 경쟁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해외 농산물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간 유통 마진에서 이제 이 유통 마진이 많이 비싸다 보면은 해외 농산물과의 어떤 경쟁도 안 되고 소비 촉진해서 이제 이걸 소비자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망설여지거나 소비를 좀 덜 할 수도 있고, 농산물이 싸고 품질도 좋고 맛도 좋고 하면은 그냥 뭐 과일 같은 거 좀 사다 먹어야겠다. 과일 같은 것도 막 사다 먹고 하는데 농산물이 비싸다면 그거를 결국에는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과 있는데 귤이 무슨 필요야. 귤은 됐어. 겨울에는 고구마지. 근데 사과도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비싸. 고구마만 먹지. 겨울엔 고구마지 무슨 사과야. 이러면서 원래 2개, 3개를 먹을 거를 하나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안 나면 농사를 안 짓고 농사를 안 짓다 보면 소비가 이제 저기가 되고 소득이 저하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 중간에서 빠지는 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돼서 가격에 뻥튀기 되는 경우도 제가 실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많이 돼, 실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농업 자체가 이제는 사업이에요. 농사만 잘 짓는다, 수확하고 업자에다 넘긴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이걸 더 효과적으로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고, 기계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저장이나 가공, 2차 생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3차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마케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물류, 우리가 유통 마진을 최소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에 납품했던 거 조금 200원 올려서 300원에 팔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는 뭐 500원에 샀다. 그럼 시중에 있는 소비자들은 200원 저렴하게 사고 농민들은 200원 더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 좋은 거잖아요. 일석이조라고 하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더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런 물류나 이 판매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략을 짜고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고 역량도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길게 했죠. 길게 했는데 뭘 하나를 알려드리더라도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해서 좀 디테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일단 앞으로의 이제 비즈니스 먹거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뭐 언론이나 뭐 모든 학자들, 연구자, 뭐 사업 경영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에 따른 뭐 어떤 비즈니스 영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AI라든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에 따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과학이라든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어떤 사업 인프라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많은 자본가들이 또는 대기업들이 또는 이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쪽에 이제 대거 투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주행, 잡대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타도 불편한 거지, 그걸 안 탄다고 해서 사람이 죽거나 병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먹는 거는 안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앞으로 과연 농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몰락할 거며 사업적인 비전도 없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이제 먹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뭐 지금 막 지구 온난화, 무슨 뭐 미세먼지, 무슨 환경 호르몬, 막 무슨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또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점점점 농사를 짓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악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 기술 발전에 따라서 뭐 농사법이 개발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농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앞으로의 비전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큰 비전이 있다. 사람들이 4차 산업, 4차 산업 하는데 4차 산업만큼이나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 사업이다. 우리가 뭐 음악 틀어줘. 이거 안 들어도 돼요. 음악 틀어줘. 입으로 나불거려서 음악 안 들어도 불편하긴 하겠지만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 거는 안 먹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관점에서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의식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이 먹을 식, 이 먹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뼈저리하게 느꼈습니다. 뭐 국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단계로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 또는 강대국 이런 나라가 사재기 열풍이라든지 마트털이 그리고 심지어는 유언비어에 따라서 화장지까지도 사재기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런 먹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재난에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식량 사업, 이쪽 먹는 거, 먹거리 사업 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다. 뭐 그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먹방,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음식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뭘 하면은 항상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것들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래요. 그리고 먹는 거 막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아, 못 참겠다, 막 죽겠다, 사람들 그래요. 대부분 이제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먹는 거를 통해서 어떤 행복 조건이라든지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걸 풀어요. 아, 금요일 날은 치맥 한 잔 때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치킨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치느님이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먹는 거 어떤 막 그런 먹방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먹는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흥행하고 있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먹는 거를 단지 생명 연장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든지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질, 향상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먹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농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비전이 있을 거니까 후계 농업인 청년분들이 굉장히 비전을 갖고 이쪽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좋습니다. 계속 들을 수도 있고 강의 그리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도 만들었는데 카페는 아직 크게 뭐 활성화 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주소나 아래 링크, 유튜브 창 아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클릭하셔서 필요하시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